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제가 또 일주일 만에 방송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거의 일주일 만이고, 사실 5개월 가까이 이제 거의 매일 방송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 음, 정말 앞만 보고 달려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아마 기다리신 분도 많으실 거고, 실망하신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또 오늘도 사실 되게 바빴는데, 또 신뢰 문제도 있고 기다려주신 분들한테 또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잘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튼 조금 이제 앞으로의 방송의 변화를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논학 일이 많아져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양해해 주시고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이 시장의 내용은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도권 증시노트 일단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뭐 비교적 선방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슈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어쨌든 잘 넘어갔다. 이후의 결론은 대형주 위주로 7월 또는 9월까지 지켜보자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1, 2, 3, 4, 그 다음에 5월 한 번 마무리, 5월 한 번 어쨌든 그 중요한 구간 한 달 동안을 마무리를 잘 하고, 6월도 사실상 좋은 흐름으로 2020 이후에 또 잘, 그 저점을 잘 잡아왔지만, 지금 또 사실 분위기를 보면 정말 무서우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시장이 워낙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주식을 계속 해도 되는 건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은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게 아마 이제 조금 전문가라는 분들의 그런 이제 중심을 잡아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이 중심을 위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그 뭐라 그래야 돼, 시장에 확신이 없을 때가 사실은 제일 개인들이 힘든 시기거든요. 그렇지만 제 방송을 이제 거의 7개월 가까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럴 때 기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기회가 있어요. 개인들은 겁먹기 딱 좋고 손절하기 바쁘고, 또 손절한 자금 가지고 조금 움직이는 코스닥, 조금 움직이는 테마주에 들어가기 정말 좋은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지금 아마 한 세 번째의 기회입니다. 세네 번째 정도 되는 기회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기회라고 말씀드렸을 때는 아직까지는 단 한 번도 실망을 시켜드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인드 자체가 개인들과 기관, 뭐 개인들과 외국인은 180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개인 자금이 결과적으로는 이쪽으로 흘러가야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인드로는 아무리 종목을 보고 아무리 테마주를 잘 골라도 결과적으로는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기가 딱 그 시기다라는 아주 큰 힌트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대형주를 가지고 버텨라. 왜냐하면 대형주 사기에는 너무 좋은 구간들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언제까지 버티느냐는 이제 뒤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020에서 2080 밴드를 기본으로 두시고 대형주를 담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주가가 핵심인데 종목은 아직 고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큰 이슈가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종목 자체가 더 변동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을 보시는 건데 저점 잡기는 정말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도체를 한 50 이상 비중을 담고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 쪼갤 건데, 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환율 일단 1180원 하락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써놓고 있는데 이게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1180원, 1690원에서 계속해서 횡보하는 구간, 사실 되게 중요한 구간이기도 하죠. 뭐 전 세계 증시의 핵심 뭐 그런 부분들을 다 환율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지수의 박스권이 환율과도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IT, 그다음에 화장품주도 마찬가지고요. 교육 미디어주 우리 제가 일주일 전 방송에서 계속해서 그 전부터 하고 일주일 전부터는 종목까지 골랐던 이제 그런 2주간이었고요. 테마 찾기는 뭐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증시가 안 좋을 때는 이 테마주에 휩쓸려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또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리 또 장이 좋을 것 같다고 해도 어떻게 대형주만 100% 가지고 또 갑니까? 그거는 너무 또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일 수밖에 없죠.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테마를 찾는 분위기도 계속해서 가져가셔야 되고, 2분기 실적 이슈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요게 한번 나오고 나면은 사실 저는 좀 비중을 강하게 싣고 싶어요. 이게 나올만 하면 또 금리 인하 얘기 나오고, 어쨌든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일단 실적 이슈가 지금 곧 나올 예정인데, 일단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보다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고, 요게 제일 무섭죠. 이게 정말 무서운 때거든요. 사실 분위기가 일주일 전만 해도 이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2020에서 2100까지 치고 올라갈 때는 이거구나 했을 테고, 지금은 주식을 접고 다른 걸 해야 되나, 예금 금리 알아보고, 또 뭐 한 1년 3년 이상 묻어둘 대형주 알아보시고, 또 그런 시기일 것 같아요. 개인들 마인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분위기에 기회가 있다. 이거를 잘 버텨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타 이상 투자를 생각해야 되고요. 진입할 때는 반드시 실적을 보고 들어가야 된다. 최소한의 실적이라도 보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틀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제 큰 틀을 뒷받침해줄 이 펀더멘탈은 바로 이 금리 인하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7월 또는 9월입니다.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건 그냥 돈 받고 1, 2억씩 받고 그냥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신뢰도고 이게 본인의 커리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잘 참고를 해야 되는데, 사실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내용들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의 고용 지표거든요. 고용이 나빠야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그 명분이 생기는 건데, 일단 가장 중요한 지표 두 가지. 지난번에 나왔던 이제 5월 비농업 부분, 제조업 부분에서 고용 지표가 예상치를 다 하회했고요. 금요일에 나왔던 실업수당에 대한 청구 건수, 실업했기 때문에 돈 달라라는 그 사람들이 3,000명이나 늘었습니다. 전주 대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뭐 이런 뉴스도 있었는데,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분위기가 급냉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안 좋은 얘기가 많다는 것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금리를 인하시켜서 경기를 부양해보자라는 부분이 트럼프의 생각인 거죠. 근데 트럼프의 생각을 이제 연준 의장이 뒷받침해주면서 아주 플러스로 가고 있는 겁니다. 시장 분위기가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또 우리나라는 실적 모멘텀이 대부분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안 좋다는 뜻이죠. 제가 차트 보여드렸던 거 한 번 더 보여드릴 겁니다. 중국으로서는 현재 좋지는 않아요.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미국과의 그 전투 국면이 있는 부분이 있고, 기업 부채 리스크가 계속해서 또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코스피는 일단 2100을 저항선으로 보자라는 부분이고, 내일 모레 19일날 FOMC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이 FOMC 중에서도 이제 G2가 가장 중요하죠. 미국과 중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이제 G1, 미국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6월 지금 중순을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렸습니다. 자,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일단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6월 4일날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미국은 뭐 언제든지 금리 인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면서 아주 촉매제 역할을 했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다른 이제 미국의 금리, 그다음에 미국의 경제가 다른 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예의주시를 하고 있고, 이 부분들을 잘 참고해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미국의 멕시코에 대한 기습 관세를 부과했었죠. 그래서 미국이 바로 멕시코가 바로 무릎을 꿇으면서 결과적으로 뭐 이런 부분도 있었고, 다 미국 금리 인하 분위기로 다 휩쓸려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로 인해서 신흥국들로 채권이, 우리나라로 달러가 엄청나게 유입되면서 채권 금리가 기준금리 밑으로 내려갔었습니다. 엄청나게 외화가 많다는 소리죠. 그래서 돈을 안 줘도 우리나라에 가져오겠다라는 달러 자산이 몰리면서 한국만 소외되었던 분위기가 반전되고, 결과적으로 니케이, 뭐 유럽
독일 다 올라오는 이 글로벌 증시 분위기에서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한국도 2100까지 가파르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 그다음에 정상회담인데 사실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안 한다는 것은 이제 뭐 미국 금리 인하를 안 한다는 것은 이제 중국과의 어떤 그 무역 적자가 뭐 신경 쓰지 않을 만큼 올라왔다라는 내용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G2 무역 정상회담에서 좋은 얘기가 나올 것이고, 어쨌든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분위기인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일단은 금리 인하 분위기가 7월에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이걸 제가 일일이 다 정리를 할까 하다가 지워버렸어요. 뭐 사실은 우리가 경제학 공부를 하자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로선 제가 이 분위기를 결론 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시간을 대폭 단축시켰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금리 인하가 7월의 분위기가 아주 높습니다. 전문가들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미국 지지금리 서베이를 했더니 6월에 인하할 것이다. 6월 19일 날 인하하겠다는 확률은 많이 낮죠. 그 다음에 7월 인하, 그 다음에 9월 인하입니다. 기본적으로 7월에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월 말에 예정되어 있죠. 6월 28일 그리고 6월 29일입니다. 이것도 아직 모르시면 안 돼요. 6월 28일, 6월 29일 G20 정상회담 때 이제 미국과 중국이 만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아직까지도 뭐 전혀 긍정적인 분위기는 나오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때까지 어떤 그 무역 협상의 교착 상태가 이어진다, 그러면은 뭐 특별히 진전이 없다, 그러면 연준이 바로 7월에 금리 인하를 하면서 중국을 때릴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을 때리고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중국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고, 미국은 또다시 독주하는 그런 분위기로 갈 것이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어떤 진전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진전이 있게 되면은 이제 7월에 한번 건너뛰고 9월에 간다라는 거죠.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는 없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워낙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연준 의장까지도 뱉어놓은 상황, 얘기들을. 그렇기 때문에 7월 또는 9월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게 시장의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기회가 있다고 보는 거죠. 기댈 언덕이라는 걸 제 방송 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겁니다. 큰 지수가 일단 기본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아무리 강남 아파트라고 한들 부동산 경기를 쪼아놓고 재건축 규제를 해놓으면 음마도 20억에서 9억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음마 아파트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잘 중심으로 잡아 놓는다면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오늘 한 챕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잘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관세 부과가 큰 이슈였고, 미국의 뭐 금리 인하, 관세 부과 때문에 중국이 얼마나 이제 큰 영향을 받는지 아시겠죠. 중국만 떨어지고 아시아 쪽 전반적으로 한국, 일본, 홍콩, 호주, 베트남, 인도, 중국을 영향을 받는 아시아권들은 다 하락, 그 다음에 비아시아권은 다 상승하는 분위기였고, 외국인들이 뭐 계속해서 매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증시 흐름이었고, 우리가 특히나 제가 자주 강조드렸던 게 이 미디어 교육. 왜 그렇게 미디어 교육 쪽에 주구장창 얘기를 하는지. 사람들은 다, 뭐, 자동차나, 아니면 뭐 운송, 바이오 쪽, 약품 어딨나요? 아무튼, 바이오 쪽에 관심을, 바이오 쪽이 왜 없지? 의약품이 왜 없나? 건강관리 쪽에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 다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계속해서 시장은 미디어 교육 쪽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쪽을 참고해서 제가 비상교육과 메가스터디를 말씀을 드렸고, 뒤에 종목들을 한번 보이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이 펀드에서 매도 자금이 컸어요. 이렇게 됐다는 것은 기관 자금이 다 빠져나갔다는 거고, 금액도 커요. 그렇기 때문에 뭐 50억 원, 100억 원, 150억 원, 200억 원까지 파는 이런 와중에 사실 개인들이 버티기에는 변동성도 컸고, 공포 분위기를 심어주기에는 충분했다. 분명히 다음 주나 혹시 뭐 한 6월 말쯤에 다시 보게 된다면 저의 말이 얼마나 맞았는지 테스트 해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자료, 이거는 그 전에 드렸던 자료도 마찬가지로 그 전주에도 미디어 교육 쪽, 운송 쪽, 우리 운송 쪽 많이 먹고 나왔죠. SL, 그 다음에 현대차, 만도, 현대오토에버 다 수익 났었습니다.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흐름이거든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조선 쪽은 또 안 봤는데 한 번, 두 번 또 올라온다면 참고할 만 하겠죠. 어쨌든 저는 미디어 교육 쪽에 참고를 하고 있고,
화장품 쪽도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컨센서스 자체는 좋지 않다 라는 분위기. 그래서 비상교육은 일단 추천드린 이유로 왜 그렇게 이 애널리스트들이 뭐 주가를 예측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게 사실 판단하는 자료를 보면서 해석하는 사람이 그걸 잘 해석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상교육을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대성공을 했습니다. 장이 한 5%에서 7% 가까이 빠지는 와중에 비상교육과 메가스터디는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을 일단은 탑 1, 2에 올려놓고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시장을 정리해 볼게요. 방송 시간이 이미 10시가 넘어서 사실 좀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래도 오늘이 아니더라도 바로 보시지 않더라도 큰 흐름을 잡는 데 도움이 되실 거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개인들이 겁먹기 딱 좋은 겁니다. 이게 사실 뭐 떨어져도 좋고 올라도 좋고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개인들은 되게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와버렸고 어쨌든 금요일 날은 하락을 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박스권 내에 있구나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니케이도 마찬가지.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아실 수 있죠. 달러 인덱스는 뭐 급등과 급락을 하는 뭐 그런 긴 몸통을 보여줬고요. 금리 인하를 할 것인지 뭐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상으로. 어렵죠. 그러니까 일단 이란과 그 미국의 유조선 폭격하는 그 내용이 일단 이란을 배후로 삼았다 하면서 약간은 또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인 달러가 오르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게 뭐 또 금리 인하하는데 달러는 왜 오르냐 하지 마시고 달러는 또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통화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면 달러가 낮아져야 되는 부분이지만 또 글로벌 경기가 시끄럽다면 이 통화 달러 자산이 기본적으로 안전자산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안전자산 쪽에 이슈가 되면서 올랐구나. 그럼 달러가 오르면 유로는 빠졌겠구나 보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지수가 안 빠졌거든요. 유로가 빠졌다는 것은 이제 또 결과적으로는 통화가 빠졌다는 건 그 나라에 대한 수요가 좀 빠졌다는 건데 지수는 안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발적인 영향의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3천을 버텼지만 일단 뭐 좋은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좋은 얘기가 나오면 또 언제든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언제든지 이거 사실 치고 올라가는 건 일도 아닙니다. 거의 테마주 수준이에요. 중국 증시는 아직까지. 그래서 섣불리 판단하면 또 정말 망신당할 수도 있는 게 중국 증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요 큰 박스권 범위 내를 기본적으로 보고 있지만 밑으로는 3,000, 위로는 3,100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로 달러가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줘야 분위기를 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마찬가지죠. 지금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보였지만 일단 눈치는 봐야죠. 아무리 우리나라만 계속해서 올라갈 수 없는 분위기니까 월봉상으로는 이제 여기 2000선이기 때문에 일단 2000에서 2020선까지는 1차, 2차 지지선으로 봐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안심해도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또 너무 앞서 나가시면 안 돼요. 2090선은 일단은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060선까지 밀린다면 그때부터는 그냥 대형주를 사고 7월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9월까지는 지켜보시는 거 아주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코스닥도 이런 상황에서 또 코스닥은 비중을 많이 높이시면 또 곤란하겠죠. 우리가 코스닥 비중을 늘렸던 구간은 요 저점 이후로 요 구간이에요. 근데 또 지금 와서 테마주가 많이 보일 거고 한 방에 다시 손실을 만회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정말 패가망신하는 지름길입니다. 야간선물 지난 금요일날 증시가 마지막에 또 빠지면서 마감을 했다. 우리나라 시장도 월요일날 출발은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뭐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이 일단 지난 한 주간 샀던 종목들은 보세요. 삼성전자입니다. 이게 괜히 또 이런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고 바이오 쪽 셀트리온이고 원투펀치를 담아놓는다는 것은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또 제 방향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잘 드는 그런 흐름이고 신라젠과 펄어비스, 코스닥 포함해서 나머지 코스닥은 전무후무한 그런 모습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KB금융, SDI 종목들 잘 봐놓으세요. 이게 정답지예요. 나중에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종목들 다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는. 그다음에 화학주가 보이는 거고, 나머지는 조금 이제 그렇지만 조선업
한번 또 보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기관은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해요. 상대적으로 기관은 전자와 뭐 건설 쪽을 가지고 있지만 ABL 바이오는 계속해서 담고 있는 모습. 나머지는 뭐 조금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은 아닌데 일단 한번 참고만 하실 정도로. 일단 시장을 키는 외국인입니다. 지금으로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500억 정도, 그다음에 기관들이 4천억 정도 샀지만 안 올랐다는 게 이제 이유가 있는 거죠. 기관들은 샀다 팔았다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개인들이 안 좋아하는 업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돈 벌기 같이 가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외국인이 주도하는 시장은 분명히 우리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주도하는 시장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의약품 쪽에 우리 의약품 많이 담았었죠. 신라젠과 HLB, 그다음에 ABL 바이오, 시젠까지 해서 시장의 분위기는 분명히 의약품 쪽에 많이 쏠려 있었고, 건설업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아주 효자 종목. 우리 제가 4월 말이었나요? 5월 말이었나요? 아무튼 5월 말은 아니었던 것 같고, 하여튼 이때쯤 해서 GS건설은 우리 아무래도 가장 큰 포트를 차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데 내용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기전자업종이 이렇게 또 흔들어주면 상승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운송장비 업종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줬고요. 시장이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의약품 쪽에 많이 몰려 있고 전기전자 업종에도 몰려 있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분위기가. 그렇지만 개인들이 돈을 못 벌었기 때문에 시장이 공포감은 분명히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다 코스닥으로 가서 다 몰려 있거든요. 지금 보면 잡주로 가서, 잡주가 너무 많아요. 지금 거래 정지되는 잡주, 뭐 오르는 잡주, 돼지 열병 잡주, 뭐 말도 못합니다. 한국전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또 어느샌가 27,000원까지 오르는 것 같더니 다시 25,000원, 다시 24,000원, 그 다음에 저점은 23,000원이긴 한데 정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철저히 단타로 접근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사실 뭐 25,000원, 26,000원, 27,000원 가면 좋겠지만 빠지면 사고, 요 박스권 트레이딩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23,000원이 무너진다고 하면 사실 이거는 일단은 후퇴고요. 23,000원에서 잡으시면 제일 좋겠지만 24,000원대에서 27,000원 사이에서 그 정도 트레이딩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사시면 안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계속 가져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하락 추세이긴 하지만 사고 싶거든요. 이게 제가 주봉으로 봐도 너무 사고 싶어요. 근데 사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그 자신감이 있다면은 23,000원대는 손절 라인을 절대적으로 지키신다면은 사실 얼마입니까? 한 10% 하면 2,000원이죠. 2,500원. 10% 정도 손실로 막을 수 있는 거를 나중에 또 근데 무너진다면 또 답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0% 정도의 손실을 감안하시고 단타로 하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세요. 차트가 이게 빨간색이 외국인이거든요. 2018년 말부터 해서 한국전력 얘기 안 한 전문가가 없어요. 왜냐? 차트가 2018년 말부터 오르는 분위기였거든요. 한국전력도 얼마나 인지도 있고 얼마나 공기업 같고 얼마나 오를 것 같은 종목입니까? 그 이후로 종목은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그 이후로 종목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거 말했던 개인들, 전문가들 다 뭐 물론 세탁을 하고 계속해서 방송하고 있겠죠. 개인들만 무덤이 돼버렸어요. 개인들만 무덤이 돼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패턴은 한 4년 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3년 더 됐죠. 외국인들은 관심이 없어요. 다 괜히 공기업 같은 느낌의, 공기업이 주는 안정감에 심취해서 그 지금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와중에 주가는 6만원대부터 2만원대까지 곤두박질 친 거고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계속해서 이 흐름도 읽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계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실적이 아주 힘든 그런 거를 다 보여주고 있죠. 계속해서. 앞으로도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24,000원대 오면은 관심이 가는 종목이에요. 뭐 무조건 실적으로만 갈 수는 없으니까. 워낙 바닥을 찍은 종목들은 또 한두 번 정권에서 도와주면 올라오는 건 또 일도 아니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캐치할 수 있습니다. 워낙 바닥이었기 때문에. 일단 단타로 접근하시고 그렇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랐던 종목을 몇 개 말씀드리면 NHN 사이버, 한국사이버결제 역시나 5G의 대표적인 모바일 결제의 대표적인 원투펀치를 보여주고 있고, KG니스가 더 큰 회사입니다. 저는 이제 이익 실현을 잘 하고 나왔는데 더 올랐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좀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던 거 뭐냐면 진짜 기가 막혀요. 저도 사실 유튜브랑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올라왔던 종목, 여기까지 빠졌던 종목, 유상증자 때문에 만회했던 이걸 다시 잡기에는 부담스럽고, 산다면 그동안 바닥에서 못 올라왔던 NHN 한국사이버결제를 사야 되지 않나. 팔자마자 이틀 동안 거의 한 10몇 프로 올랐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또 잘 잡으면 다 손실 보지는 않는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 있네요. 여기 13,750원 말씀드렸던 거네요. 한 10몇 프로 올랐네요. 차트가 또 마침 있었구나. 6월 10일 날 말씀드렸던 거. 그래서 실리콘웍스도 저도 계속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고, 다른 종목을 이제 제가 KG니스를 팔고 나서 다른 종목을 보고 있는데, 실리콘웍스를 더 담지 아니면은 또 다른 종목을 담을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계속 여력이 있어 보이죠. UX 스튜디오도 일단 계속해서 여력이 보이는 모습인데, 일단 21,200원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GS건설도 이제 구름대를 뚫고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되게 중요한 차트거든요. 일단 지켜보도록 하고, 45,000원까지는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더 강해질 거예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워낙 빨리 들어가 있어서 고생을 했지만 모멘텀은 있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실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얘도 실적이 더 안 좋게 나온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되겠지만 어느 정도 막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S10 문제도 있고 뭐 아이폰 얘기도 있고 지켜보도록 하고, 이렇게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은 그냥 사서 한 2개월 정도 묻어두면 되지 않을까. 하이닉스는 조금 별개입니다. 하이닉스는 일단은 수급적으로 완전 외면당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거는 없어요. 느낌이 그렇습니다. 앞타바이오는 제가 추천을 드리고 나서 아마 손실 보신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이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공모주 단타는 2분 내에 쇼부다. 정말 많으면 5분 내다. 아니면 그 이후로는 이제 장기 보유하는 거죠. 진짜 2분 내로 끝났습니다. 딱 2분만 줬어요. 5분 내에서는 지역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말 제가 그때 뭐 당부의 말씀 사실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그게 또 막상 실전에 들어오면 잘 안 되실 것 같고 손실이 많이 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힘내시고 뭐 그럴 수도 있죠. 한 번, 두 번 또 겪어봐야 어떻게 또 움직이는지 보실 수 있을 거고, 상장주 특징이 있어요. 상장주가 또 이렇게 한 일주일 동안 죽을 것 같이 빼놓다가 오르면은 이렇게 오릅니다. 한번 쭉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올랐는지 천보, 그 다음에 뭐 하나도 생각이 안 나네. 제가 또 갑자기 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상장주 이렇게 치시면 돼요. 상장했던 것들 전반 전방 아니고 한 90%는 이렇게 올라왔을 겁니다. 상치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혹시 물리셨던 분들은 일단 지금 손절하시기엔 손실이 너무 크실 것 같아요. 2분 안에 쇼부가 이렇게 나는 이 트렌드를 좀 더 강조를 드렸으면 좋겠지만 또 그렇게 쉽진 않았습니다. HLB도 이슈가 있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HLB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관심이 많은데, 너무 엄청 또 폭등하길래 또 좋은 건 줄 알았더니만 또 이렇게 마지막에는 8%를 가까이 다 반납을 하고 막판에 이렇게 오르면서 끝나긴 했어요. 합병 이슈가 있어서 일단 외국에 이제 그 연구하는 회사를 설립하는 걸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연구하는 회사를 HLB가 지분 인수를 하면서 자회사로 편입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제 이쪽 현행법상 이게 힘들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손실이 불가피한 내용,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무슨 내용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왠지 이런 악재들이 주가가 인위적으로 누르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더 사야 되나 안 사야 되나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장중에도 판단해야 되는 거라서 사실 또 하루 늦을 가능성이 많이 크죠.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일단 이렇게 확신이 없는 종목들은 조금씩만 담궈 놓으시고, 그래야, 왜냐하면 관심이 가기 때문에. 또 너무 안 사놓으면 기회조차도 없어요. 자, 30분 동안 또 하면 제가 체력이 너무 딸려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저녁에 헬스, 그 다음에 골프까지 이제 등록해놨거든요. 어쨌든. 시간이 아마 많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저도 방향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대형주고요. 잡주는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결과가 좋은 경우가 잘 없습니다. 참고하시고 오늘 방송이 꼭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